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9% 줄어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까지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동반 하락했고 특히 설비 투자가 10.4% 줄어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게 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처음으로 오늘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들어오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10여 대가 실전 배치되고 올해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를 위해서 조만간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규모로 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와 승리 등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모두 23곳, 참여자는 1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온 정상 간의 이른바 탑다운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40여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찬을 함께하며 비핵화 협상에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해 이번 회담 의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우선 두 정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완화 사이의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공조 균열설을 털어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취임 이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네, 북미 교착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되는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아직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두고 여러 측면에서 자체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온 동력은 정상 간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에 실무 협의로 이어지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었는데요. 이 같은 탑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북측의 메시지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나면서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은 없었는데요. 청와대가 파악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접촉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조금 전에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입 김의겸 대변인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투기 논란에 휩싸인 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부동산 구입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자에서 떠나는 마당이니 다 털어놓겠다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 결정을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 살 기회에 반복돼 왔던 결정 장애에 자신의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흑석동 뉴타운 9구역에 있는 26억 원짜리 상가 주택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변인이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전형적인 투기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김 대변인은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문제에 더해서 김 대변인 문제까지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인데요. 대신 김학의 사건으로 또 반격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11시에 조은지 기자 연결할 때만 해도 이 사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이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고 그 이후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참모 관리를 제대로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재개발 예정 지구에 25억짜리 건물을 빚 16억을 내서 샀다며 갭 투자도 우습지만 거액의 은행 빚을 손쉽게 대출받아 재개발 투자에 나선 건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김 대변인은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국민 재산을 담보로 투기에 나선 거라며 특혜 대출과 재개발 사전정보 입수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김 대변인의 올인 투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 보증금까지 투기에 쏟아붓느라 청와대 관사를 떠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당분간 서민의 비애를 느끼며 자숙하라고 일침도 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난감한 표정만 지었는데요.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이 우려가 청와대에도 전달됐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매매 과정 등을 확인했고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 사의로 일단락이 됐다면 또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학의 사건 놓고도 지금 여야가 팽팽한 상황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사전에 알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고 공격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장두놈이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나와 있다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숨기려 전전긍긍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한국당도 동영상 CD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등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 공격으로 본인에 대한 화살을 덮는 신종수법을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국회에서 만나 김학의 사건을 말했다고 했는데 당일 점심 신임 법무부 장관 면담 및 오찬의 명목으로 여의도 중식당에서 42만 원을 썼다고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공개한 일정표에는 당일 점심을 고엽제 단체와 함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회계 보고를 가짜로 기재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다만 정치자금법 46조의 회계 보고 관련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거짓 보고를 한 게 사실이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위증과 명예훼손 등을 묶어 다음 주 초 박영선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오전 10시에 열린 산자위 전체 회의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하지도 않은 채 3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했습니다. 뇌물과 성범죄,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이르면 오늘 수사팀 구성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자, 검찰이 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했군요. 네,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9시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수사 방식과 관련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는데요. 특별수사팀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문 총장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충분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베테랑 검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받아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걸로 전망됩니다. 팀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장급 인사가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면 어떤 부분부터 들여다보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수사팀 구성이 발표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보내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 권고 내용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청탁과 함께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걸 봤다고 진술한 정황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에 오간 금품이 있고 이전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와 김 전 차관의 직무의 관련성, 대가성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장 성범죄 동영상과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특수강간 의혹도 추가 권고를 거쳐 검찰이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전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경찰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비위 보고 논란과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 등은 향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9% 줄면서 5년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10.4% 크게 줄어서 지난 2013년 11월 11% 감소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건설기성 등 4가지 요소가 모두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두 국적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인데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이들의 퇴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입니다. 국적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물러나게 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군요. 네, 먼저 문제가 불거진 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건데요. 10%가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연임안의 반대 뜻을 정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액 주주와 외국인도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회장 일가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선 박삼구 회장이 전격적인 퇴진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에 이어 회계감사 의견 한정 사퇴까지 겪게 되자 박 회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박 회장의 결단에는 주주의 힘으로 오너를 몰아낸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국적 항공사의 오너가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셈인데요. 배경은 뭘까요?
네,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신문에서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큰딸인 조연아 씨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었고요. 막내인 조현민 씨도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이명희 씨는 직원 폭행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부모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경영 실패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0여 년 전에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 6위로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고요. 그 결과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다시 매각하게 됐고 금호타이어, 롯데렌터카, KDB생명 같은 계열사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인수 과정에서 형제 사이가 벌어지면서 금호석유화학이 그룹과 결별하는 아픔도 겪게 됐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결국 오너의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업 경영자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 집단의 특수성을 보면은 오너 경영인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좀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자면은 오너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너가 기업을 사유화해서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생긴 이유기도 한데요. 최근 승리 게이트로 프랜차이즈인 아오리 라멘이 큰 피해를 본 것도 이런 오너 리스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이 부결된 건 사실상 이 정부에 기속돼 있는 국민연금이 그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남긴 하지만요. 주주가 오너를 직접 심판한 소중한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오너가 기업을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과거의 문화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기업의 생존과 이윤 창출로 주주의 가치를 높인다는 경영의 기본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 간섭 우려 이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게 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오늘 오후에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도착하는 F-35A는 우리 공군이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가운데 2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2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거의 매달 F-35A 2대씩 올해 10여 대가 실전에 배치되고 오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F-35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감됐던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정준영은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모두 13차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했던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고 밝힌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북한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예, 자유조선의 실체가 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조선은 2017년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아들 김한소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밝힌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와 같은 단체입니다. 지난 1일 자신들이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고 미국 FBI와 연계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추정이 나오자 어제 오전 홈페이지에 현재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자신들을 자유조선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김씨 일가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며 엄격한 보안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어떤 탈북민과도 연계를 맺거나 심지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행동으로 북한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여러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관심이 이어져서 활동은 일시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들이 앞에 있다며 조직의 실체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공개된 인물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주도자로 알려진 에드리언 홍창, 이 인물이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일대 출신의 반북 활동가로 알려진 에드리언 홍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스페인 법원을 인용한 외신에 따르면 에드리언 홍창은 멕시코 국적으로 에드리언 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반북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행적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자 미국의 변호사가 대리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유조선이 구성원의 신변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신해 미국의 인류로펌 변호사가 미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서 초국가적 위협 담당 국장을 지냈던 월로스키 변호사는 성명에서 스페인이 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침입자는 에드리언 홍창을 비롯해서 한국 국적자, 미국 시민권자 등 모두 3명입니다. 네, 스페인 당국이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국적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직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스페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한국인이 누구인지 정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사법 공조 절차가 있고 범죄인으로 규명된다면 범죄인을 인도하는 절차도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2월 침입 사건 이후에 아무런 입장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달 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하거나 규탄하는 성명을 낼 수도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관을 공격할 정도로 조직된 반북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북단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또 다른 나라 정보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의 공간이 뚫린 것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자유조선의 최근 공개 행동에 대한 북한의 침묵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문으로만 들었던 김학의 성범죄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당시 의혹을 미리 알렸다 이런 발언도 나온 상황인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의혹을 몰랐나,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네. 이런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당시 검사였는데요. 이용주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시 검사
경찰이었었던 우리 의원님은 그 동영상 못 보셨습니까?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를 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가 어제 들어서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화면이 좀 흐릿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그냥 평범한 얼굴은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모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도 3월 5일쯤에 가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경에 이미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3월 11일자로 박 장관이 임명됐고 차관 내정은 3월 13일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정자였던 임명했던 황교안 장관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당시 이제 검사였었는데요. 그때도 마음만 먹으면 뭐 동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오늘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13년 1월에 자신은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죠. 지금 3월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미 1월에는 그러면 자신이 이때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였으니까 사실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알고자 한다면 충분히 확보가 됐던 상황이니까 고위층 간부들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 추정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이 장관 내정자가 3월 13일 날 이제 임명이 되거든요. 이제 3월 15일 날 차관이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11일 날 임명이 되고, 11일 날 임명이 되죠. 13일 날 뭐 국회에 갔다는 뭐 논란이 있고요. 국회에 이제 예방을 했다는. 그런데 이 와중에 충분히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신 이제 내정자가 아니죠. 장관이 바로 이 김학의 차관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인사가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시 기수로는 사시 기수로는 사실 김학의 차관이 한 기수 밑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년 선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시 기수로 따졌을 때 어떤 승진, 뭐 후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총장 당시 그 후보군하고 같은 기수였기 때문에 네,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용주 그 의원은 계속 주장하기를 후배인 장관이니까 차관은 고등학교 선배를 만약에 지명을 했다면 아마도 후배인 장관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용주 의원의 어떤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던 영상인데 이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이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 본인의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 영상을 구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이제 자신한테 주면서 이게 검찰 지휘 아래서는 수사가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맥락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검경 수사권 문제가 나와 있고 수사 지휘권은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경찰이 이 사건을 입수했다면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당시 이제 지명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때 검사 출신이니까 이 사안은 진상이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게 준 거죠. 법사위원에게 주면서 이걸 터뜨려 주십시오가 아니고 맥락은 좀 달라요. 어떤 맥락이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이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좀 저희가 보기엔 끔찍한 범죄입니다. 라는 이제 경찰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입수했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는 것을 양쪽 다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루트는 나왔어요. 지금 이용주 당시 검사 입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본 그룹이 있는 것이고 경찰을 통해서 제보받은 국회의원, 법사위, 야당 의원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 도대체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을까? 사실 이게 3월에 며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이 다툼 보도를 하고 있지만 2012년 11월에 터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미 시사주간지가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있다 보도가 이미 된 상황이라서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 인물로부터 내연관계 여성과 재산 다툼을 하다가 그 여성의 벤츠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다른 이 의뢰를 받은 누군가 그 차량을 가지고 갔고 트렁크에서 이런 다발이 나왔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세간에도 건설업계 일부에도 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을 당시 청와대만 몰랐다. 인사권자만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이용주 검사가 이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재미로 공유했겠습니까? 뭔가 조직 내에서 어떤 하지 이제 않았을까? 의미를 부여해서 예. 공유했겠죠. 이런 사태가 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검사들 처신을 잘하라든가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는 뭐 김학의를 보호하라든가 김학의를 내치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중론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이미 경찰, 국회 이렇게 다 전달돼서 퍼져 있던 상황이라면 예.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기엔 조금 정황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박영선 후보자하고 박지원 의원 지금 일정표까지 공개를 하면서 그렇죠. 협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요. 3월 13일 2시에 김학의 그 전 차관의 내정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4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 CD의 존재를 알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차관 내정이 발표된 다음에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4시 40분이라고 일정표에 돼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자의 지금 약간 이 장관 후보자의 지금 일정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또 지금 박지원 의원이 계속 지금 또 그 동의를 해요. 박지원 의원도 5시 15분인가 자기 수첩에 바로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만남 이후에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 일정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내정을 2시에 이제 발표를 하지만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가 없습니다. 청문회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뭐 그 이 청와대나 혹은 이 법무부 쪽에서는 거의 뭐 확정이 돼 있었던 어떤 상황이고 발표만 13일에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내정 사실을 그 전에 알았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4시 40분에 그것을 알렸다, CD를 알렸다. 그리고 얼굴을 붉힌 채 뭐 갔다. 뭐 이런 지금 그 증언을 박영선 후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그것이 정확할까라는 또 의구심은 좀 또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지금 선관위에 박영선 의원이 지금 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저 법무부 장관과 근데 식사를 한 사실이 양쪽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할까라는 어떤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아마 언론 보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둘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나는 뭐 기억이 안 나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걸 복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당시 그렇죠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박영선 의원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기자에게 설명할 때는 법사위원장실의 위치와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CD 이야기가 오갈 때는 사실은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박영선 후보와 이 황 대표 당시의 법무부 장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은 기억이 너무 잘 나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귀까지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실 공방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 당시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정신과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뭐 CD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 장관도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맞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임명 이틀 만에 법사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틀 후에 이제 이 차관이 임명이 된 거고 임명된 지 닷새 만에 또 차직을 해버린 거예요. 급박하게 이루어진 시점인데 이럴 수는 있죠. 박영선 이 당시 법사위원장은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듣긴 들었으나 흘려듣고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릿속엔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인정하는 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박영선 위원장에게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듣기는 했었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명은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 취지를 밝히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전반적인 진위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은 뭐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이 굉장히 흐릿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 경찰이 처음에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중 플레이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의 말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재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 수사를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했던 수사국장을 전보 조치를 해서 완전히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그런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인데 곽상도 의원의 어떤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그런 소식을 들어서 경찰에 확인을 해본 결과 경찰은 그런 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사를 하지 않았다. 그걸 믿고 있었는데 막상 임명을 하니까 경찰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전보 조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앞뒤가 서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당시 민정수석의 말이 맞다면 마치 경찰이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이게 쟁점이었어요. 검경 수사권이. 경찰 그 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계속 되어 왔지만 당시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그때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필요한 시점에 내놓았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시각도 분명히 이제 곽상도 의원의 어떤 증언대로라면 가능한 건데 지금 문제 포인트는 또 조응천 의원이에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에.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거든요. 박관천 경정은 6번이나 조응천 의원한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조응천 의원은 이 대목만큼은 지금 곽상도 민정수석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조응천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실제로 보지 못했다 동영상을. 근데 풍문으로 들어서 일단 복원해다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이 경찰에 대한 압박 그것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자기도 경찰에 그걸 보여달라 있으면 했는데 경찰이 부정했다. 그래서 보지 못했고 나중에 임명된 당시에 경찰이 발표를 해서 당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러니까 이번에 재수사 단계에서 조응천 의원도 사실 참고인 신분이든 내사 신분이든 확실하게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정말 물음표가 끊임없이 있는 이런 사건인데 근데 이게 물음표가 많은데 예전에 보면은 이 이름을 넣으면 딱 맞춰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인데요. 지금 오늘 한 보도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거론을 또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윤중천 씨가 당시에 2번 조사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접대 의혹이라고 했을 당시니까 성접대를 시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공여자인데 거기다 이제 뇌물까지 이번에 더해졌습니다만 그동안은 부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진술에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 수사 당시에 녹취가 나왔어요. 경찰 관계자에게 그 테이프 아니 CD 회수했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서 이 영상의 존재를 모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뇌물 줬다는 건 또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면 김학의 전 차관과 이 윤중천의 관계는 무려 7년은 된 겁니다. 최소한 진술에 따르면 수천만 원은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수사의 첫 번째 타겟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라. 이제 진실을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입을 열면 정말 피곤해질 일이 너무나 많다. 왜? 이게 최순실과 관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관계 하나가 급부상을 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조응천 의원 얘기하셨지만 경찰의 내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건 맞아요. 곽상도 의원과 같은데 약간 다른 게 청와대에 보고할 때 성추문 동영상에 대한 풍문이 있어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다. 김학의는 위험합니다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묵살당했다. 안봉근 비서관이 뭐라고 전했냐면 박 대통령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없는 사실을 자꾸 덮어 씌우느냐라고 질책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는 걸 청와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기서 최순실이 등장하는데 예. 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이것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이것도 같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이제 하나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규모로 지금 특별수사단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이 외압 의혹 하나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제 성범죄가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까지 이게 가장 또 본질적인 건데 제2의 김학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다 보면. 김학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11억 빚을 내서 지금 노후 상가 대책을 구입한 청와대 대변인. 이게 투기인가 투자인가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결국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맹공이 이 결정을 앞당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물고 이게 1+1으로 그 상가와 아파트를 하나씩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팔았잖아요. 몰빵을 하고 있다가 예,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는 투기의 모범 사례네 아주. 개발 정보가 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위 차원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걸맞는 또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한 정부 아닙니까? 국민 대신이 일상화된 정부와 위선 덩어리 청와대입니다. 네, 뭐 민주평화당까지 네.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선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사의를 표명할 분위기였다라고 예. 지금 정가에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어저께 민주당이 아무런 어떤 그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진영의 어떤 그런 이 대변하는 분들이 사실 SNS라든지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어느 정도 또 논리를 또 세워주는 또 뭐 이렇게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뭐 지금까지는 있어 왔는데 어저께 거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뭐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에 이런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걸 보면 사실 이 사태 그러니까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뭐 공방을 벌였던 그런 이 부동산 문제가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것이 이제 그 이 연관이 돼서 좀 이렇게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 불길이 이런 것들을 아마 여권에서 굉장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당의 침묵이 사실은 지금 이 대변인의 사태를 어느 정도 암시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힌 그 얘기, 이 부분이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집살 기회에 반복된 자신의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고 그 아내가 혼자 한 일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뭐 어제 제가 이 좀 비보도를 전제로 백브리핑을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해명이 더 의혹을 키웠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의아하셨을 것이다. 내가 한마디로 답을 하겠다. 아내가 한 일이고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해요. 최종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공직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도 가족의 일인데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 부동산 관련 투자 상황은 내 결정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아내의 결정이었다. 나도 나중에 알고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인정하면서 못한 해명 아닙니까? 완전히 안 하는 이만 못한 해명인 게요. 저는 여기서 의혹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불법하진 않으나 대출의 금액이 이분의 재산 상황에 비해서 너무 큰데 국민은행에서 한 6억까지 대출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1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이 대출을 고액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 두 번째 문제가 꼼수로 관사에 살았다.
대변인에게 관사를 주는 게 맞는가?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청와대가 답해줘야 되는데 예. 기사 딸린 관용차냐 관사냐? 난 관사를 택했다. 근데 이분의 자택이 청와대에서 3km 지점 옥인동에 있는데 청와대에서 1km 지점 관사로 전진 배치하면서 가족이 함께 들어간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호처 소속의 이 빌라에는 다세대 주택에는 심지어 뭐 투룸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에는 두 요원이 방을 하나씩 쓰면서 쉐어하우스로 사는데 이삿짐을 다 끌고 들어가서 관사에서 산 거예요.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특혜는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억 8천 전세금을 빼서 25억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문제를 아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관사에서 사는 게 아내가 결정한 거예요. 4억 8천 보증금 빼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예. 왜 우리는 이삿짐을 가지고 관사에서 사는지 이런 전례가 없었으면 청와대에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대변인이? 저한테 화낼 일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서 예.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25억짜리 흑석동 재개발 상가에 투자를 한 것인데 네. 과정이 거두절미되고 아내가 혼자 다 했어요. 내 예. 인감을 가져가서 도장 다 찍고 한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물론 아내 명의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네. 공직자의 적절치 않았다. 가족으로서는 완전히 부적절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관사 재테크 이런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좀 나오고 있고요.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네. 또 규정을 보면 또 이게 또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규정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총무 비서관실에서 아마 그렇죠. 이 관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이 장거리 우선 아까 그 거리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청와대는 사실 24시간 일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그 대응을 못하는 분, 예를 들어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 지난 이 전임 대변인 같은 경우 지방에 살고 사실 공주에 살면서 네. 사실 대변인 되기 전에도 공주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당의 일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6시간 정도를 사실 교통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관사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미 그럼 다 보도를 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부속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자기의 어떤 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 업무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원칙이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김의겸 대변인은 옥인동에 살았고 또 대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박하냐, 부속실장이라든지 다른 경호처 요원들만큼 급박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대변인을 관사에 뭐 이렇게 둔 예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변인이 그만큼 급하지 않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사실 걸맞지 않았다, 부적절했다라는 게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이런저런 뭐 논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뭐 사의를 표명하면 뭐 일단락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하자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사과의 변이 마지막에 보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본인이 까칠한 대변인이라 기자들하고 좀 이제 얼굴 붉히고 마찰이 많아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까칠한 대변인. 그러면서 위트도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투자한 25억짜리 상가 건물이 이미 35억이다, 40억이다 언론이 막 떠들면서 지금 10억 이상 내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물 살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내가 크게 한번 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좋게 보면 위트와 유머지만 나쁘게 보면 비아냥이에요. 본인이 지금 청와대에 어마어마한 누를 끼친 상황 아닙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변인이 대변해야 될 청와대 스피커가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시그널이 두 개인데 한쪽에서는 빚내서 집 사지 마십시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몰아서 한 채를 이제 투자해야 한다. 이쪽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대변인이. 일반인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왜 정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부동산 투자 전문가 얘기를 듣고 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사에서 사는 것이 빈궁해서 그렇다. 신문기자 생활에 30년 전체 살았다라면 그 가난한 상태로 청와대에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멋있고 존경받았겠어요. 25억이 문제가 된 거죠. 또 굳이 노모를 모시고 노후를 걱정하면 이 흑석동 지역과 저도 동작구에 사는데요. 10억대 아파트 좋습니다. 10억대 아파트가 좋아요. 왜 상가가 딸린 굳이 재개발하는 조합원의 그 딱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 분양권을 그렇게 사셨을까요? 즉시 입주 가능한 곳. 저희 아파트도 한 자릿수 억대인데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 샀으면 누가 뭐라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투기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명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누를 끼쳤다 하면 야당은 대통령에게 공세를 펼 거고요. 이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알겠습니다. 겁니다. 노후 대책으로 뭐 상가 주택을 산 것, 뭐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직책이 청와대 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들이 뭐 투기 논란 또는 다주택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차윤주 앵커의 리포트로 보고 오시죠. 정책은 숫자 이전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 김현미 장관이 강조했던 이 마음을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지금껏 외면하지 않고 잘 지켜왔을까요? 서울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해 9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명 강남 발언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었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에 내가 먹어보니 별거 없다, 먹지 마라. 내가 꿈꿔보니 별거 없다, 꿈꾸지 마라. 라는 등 누리꾼들은 웃지 못할 패러디까지 만들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그리고 부산 해운대 아파트 두 채가 있었죠. 해운대 아파트는 교수로 재직할 때 출퇴근용으로 사놨던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다주택 공직자 매각 권고 이후 부산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집 세 채로 최대 25억의 차익을 봤다는 지적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은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거라고 해명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았어요. 처분하려는 기회를 놓쳤고요. 청와대와 부동산 정책 담당 부처 고위 공무원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에게는 살지 않는 집은 팥이라더니 정말 국민의 마음 공감하고 있는 걸까요? 차윤주 앵커 이 녹취 정말 잘 찾았는데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이 모든 국무위원들의 제1 소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다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가 이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으로 또는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입으로 2주택자 이상은 올해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팔아라. 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그렇게 권고를 아주 강했죠.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가 11번이나 강력한 정말 어떤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부동산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와중에 과연 공직자들 특히나 지금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또 내각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 건설 또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중에 9명 중에 5명이 다주택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은 뭐냐면 다주택을 아까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들게 만들더니 본인들은 스스로 귀감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또는 후보자를 임명할 때 귀감이 될 사람을 임명해야 국민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따르라라고 한다면 그 영이 서겠느냐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거든요. 예. 지금 누구보다 사실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최영일 평론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똘똘한 3주택 갖고 계신 아까 지금 등장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까 지금 논란은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의겸 사태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김의겸 대변인을 사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청와대의 고민은 사실 어제 얘기 아까 해주셨지만
저는 사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감은 어제 다 왔는데 네. 디펜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권 인사들과 지금 진보층이 더 화가 났어요. 이 대목에. 예. 이 언론계에서 김의겸 선배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후배 기자들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을까? 그래서 이제 편들어줄 공분을 수가 하고 없는 있더라고요. 상황. 예.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납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데 청와대에서 이 거취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관측을 했던 것은 만약에 김의겸 대변인을 청와대가 물린다면 최종호 후보자는 그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다주택 보유자는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전세 살다가 지금 관사에 꼼수 입주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채 과도한 걸 사서 지금 이 무리를 빚은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지금 최종호 가난하게 후보자는 들어가서 부자로 나오는 최종호 후보자는 이미 부자고 네.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고 딸에게 월세 160만 원을 냅니다. 세종시에 지금 분양권 60평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억 올랐습니다. 잠실에는 실거주라고 청문회에서는 얘기했는데 전세만 2003년부터 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3배 크죠. 예, 3배는 크다. 그래서 이게 인명이 강행될지 좀 지켜봐야 네.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기 다주택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은 인식은 어떨까? 이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7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탈세 부분도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57%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가 38%가 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에 공직자를 임명할 때 사실 위장전입이라든지 뭐 우리가 많이 지금 다운 계약서, 특히나 이제 다운 계약서, 이번에는 다운 계약서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공직자도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적이에요. 지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어떤 상황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의겸 대변인까지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뭐 문제보다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2위 그러니까 38%나 된다라는 건 현 정부가 지금 다 잡아야 될 어떤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주시면 43% 지금 취임 후 최저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정평가 이유를 봤더니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체감돼야 되는데 청와대가 전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보는 것이 표리가 부동하다라고 국민이 느끼게 되면 불신으로 돌아서는 거죠. 저는 그런 지표도 물론 김의겸 대변인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만 지금 이 긍정부정이 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해석하는 것만 해도 3번의 데드크로스와 3번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그냥 이 횡보다 박스권이다. 이 자체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큰 의미는 없다지만 추이로 보면 지금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국정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심각할 텐데 북미 관계에서 힘이 좀 빠진 안타까움은 있죠. 오늘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슈를 논하고 있어야 되냐면 다음 달 11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지금 묻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긴급하게 전략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3%, 46%는 좀 골이 깊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갤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최저치가 뭐 지금 일주일마다 하는 곳이 3곳인데, 여론조사가. 갤럽상으로선 최저치예요. 43%. 근데 갤럽이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리얼미터라든지 아낸서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에서의 43%는 사실 굉장히 최저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간불이다. 위험하다. 3%포인트인데. 지금 저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 3주, 4주차 1, 2%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올라도 1%, 내려도 2%인데 3%면은 상당히 지금 좀 출렁거림, 한 주 사이에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뢰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파장이 길지 않겠느냐. 좀 다른 것보다도 더 우려할 만한 그런 지금 그 격차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지금 뭐 부정평가가 보면은 무당층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좀 앞으로 추이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당 지지도도 바로 주실까요?
민주당이 2% 떨어졌죠. 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한국당이 1% 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무당층도 늘어났네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4.3 재보선을 앞두고 우리 경남 두 곳에 뭐 거의 모든 정당이 예.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이제 통영 고성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창원 성산에선 빠졌고 정의당을 우회 지원하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지금 오차 범위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 1, 2% 정도에서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민주당은 2%포인트가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뼈 아파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 전에 뭔가 기세를 몰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금 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몰이를 하고 있고 PK 네. 지역에서 두 군데 지금 황교안 이 대표는 초기 리더십에 어찌 보면 탄핵에 대한 정체성 입장 이전에 지금 김학의 사태가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재보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쉽지 않은 블랙홀이 하나 생겼다. 아직 크지 않지만 점점 커질 수 있는 여지가 파괴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 4.3 재보선에 올인하는 것 외에 그 이외 지속적인 민생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당이든 아니면 대통령 국정 맞습니다. 지지율이든 민생, 먹고 맞습니다. 사는 문제가 역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아마 군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역사상 군을 쥐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도 없고 조용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장관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관님, 군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께 정말 목이 칼이 들어도 가서 할 말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번 송영무 장관은 오히려 지금 장관님보다 강단 있다고는 했어요. 싸움도 하고 청와대 참모들하고 안말에서 갈등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알린 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VIP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다 항상 보고를 드려야 될 거는 드렸고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될 거 다 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명확하게 들으세요. 지금 국방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보가 어떤 상황이다 물어보면 이상 없다. 무슨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대비 태세나 안보에 대해서 국방 차원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청와대 제대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안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았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한미 동맹이 지금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이만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아니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세요. 한미 동맹이 지금 좋은가? 의원님, 여기는 지금 국정을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됐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보더라도요. 위원장님 개입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개가 뭡니까요? 아니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아니에요. 아 전혀 모르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야 되고 위험이 따를 때는 같이 하는 게 동맹이에요. 국방 차원에서 가치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제대로 봐요? 9.19 군사 합의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그래도 여기 숲기록에 남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장관이면 그냥 다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 책임 감당. 저보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만은 왜 또 얘기 다 한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다 얘기를 하는가? 저는 국방장관은 얘기를 안 한다고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워싱턴 현지 날짜로 11일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자가 확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여전히 하노이 회담 이후 여러 측면에 대해서 자체 평가 중인 것 같지만 조만간 여러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북측의 불참으로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종수 북측 연락사무소장이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측 소장 대리도 현재 개성 연락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는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다음 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앞서서 내일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북한 관련 진행 상황과 양자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전의 린치핀, 핵심 축이라며 이번 방문이 동맹과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주로 사용하던 린치핀이란 용어를 꺼내든 것은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세부 조율하는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돌파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내일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번 첫 회동에서 대북 대응과 북미 협상 재개 전략을 본격 논의합니다. 이돈 본부장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각기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결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회동을 통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 연대를 다지려는 북한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접촉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어떤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하루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구입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떠나는 마당이니 다 털어놓겠다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알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서 이것도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 살 기회에 반복되어 왔던 결정장애에 자신의 아내가 질려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5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4년 8개월간 자리를 지켰던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기도 했죠.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발생하면서 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내 CCTV 녹화 장치의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이 CCTV 영상은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인식이 됐지만 사고 발생 67일 만에 인양됐죠. 그런데 조사 결과는 실망적이었습니다. 50일간의 복원 끝에 나온 영상은 참사 3분 전, 그러니까
딱 오전 8시 46분까지의 상황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전원을 뽑거나 전기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10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의혹을 일축했었죠.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 파일이 손상되어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참사 3분 전에 사라진 CCTV 영상에 대한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어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CCTV를 저장하는 DVR 장치가 수거 과정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받은 장치와 해군이 수거한 영상에 나온 장치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화면으로 이제 보이는 왼쪽이 해군의 수거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검찰이 확보한 장치입니다. 이 녹화 장치의 손잡이 부분 상태가 다르다는 것 동그라미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영상 속 장치에는 손잡이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는데 검찰이 확보한 장치에는 이 고무 패킹이 붙어 있습니다. 없던 것이 추가된 것이죠. 자, 잠금 장치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수준 영상에서는 닫혀 있지만 검찰이 받은 건 잠금 해제 상태인데다 내부 잠금 걸쇠도 부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멍의 위치의 문제보다도 그 위치 안에 그 열쇠를 돌리면 걸쇠가 안에서 돌아가는데 분명히 물속에서는 걸쇠가 잠금 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수거해온 잠수자조차도 저희들에게 단 한 번도 펄럭이지 않았고 잘 잠겨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불과 35분 만입니다. 35분 만에 처음 찍힌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그 열쇠고리가 망가져서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포착이 되고 그것을 이틀 뒤에 포렌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뚜껑이 탁 열리는데 그 뒷면에 있는 걸쇠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고무 패킹의 경우 있던 것이 없어졌다면 물속에서 달아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없던 게 생긴 겁니다. 또 DVR 수거자의 증언과 영상을 참고해서 상황을 재현해 봐도 물속에서는 단단히 잠겨 있었던 잠금 장치의 걸쇠가 35분 만에 부러졌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CCTV를 확보해 놓고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수거 장면을 연출해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수거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사전에 수거해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들에 손을 댔는지 되지 않았는지까지는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연출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만약 이 진상규명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라진 3분을 본 사람은 있을 텐데요. 3분 동안 세월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생존자는 사고 당시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지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감돼 있던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정준영은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모두 13차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른 시일 안에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특별수사팀도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이 특별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방침을 언급했는데요.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단장 정하셨는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의 규모는 제기된 의혹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외에 발견되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판매 유통업체인 애경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이사진 4명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안 전 대표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 등 2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최종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선정한 2곳을 대상으로 제1터미널과 2터미널 사업자를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어서 2곳의 모두 같은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GM이 지난해 2월 폐쇄한 군산 공장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팔기로 했습니다. 한국 GM은 현대차 협력업체인 MS 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비공개로 군산 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GM 측은 본계약 체결은 아니고 양측이 매각 조건에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매각 대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각 대금이 2천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상곤 기자가 현장 24에서 이런 상황들 고발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힘겹게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가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물, 아예 장애인 화장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 빌딩이든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청소도구함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둔 곳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켜놓거나 계세요?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잠긴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변기가 고장나 사용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직접 내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변기 위에 온물이 막 묻어 있고 무슨 뭐 라면 같은 거 먹은 것 같아 막 쏟고 막 그런 게 있죠. 휴지를 막 함부로 막 훌훌 말아가지고 집에 쳐놓고 일반인들이 줄 많이 쓰는 거지. 그거 막 다 실체한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다 토해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가려는 거죠. 최근까지 세종시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입주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그 상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은 돼 있으나 부과 기준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새로운 SUV나 태양광 지붕, 친환경 차량 등 신차 수십 종류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서울 모터쇼에서 새로 공개한 소형 SUV입니다. 기아차가 개발 중인 컨셉트카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혁신적 스타일과 강성적 기술이 응축된 하이클래스 소형 SUV로 포지션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SUV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이처럼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 20여 곳이 신차 30여 종을 선보입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내외 제조사를 막론하고 친환경차를 전면 배치한 곳이 많습니다. We will fully prepare for the e-mobility area, starting with Porsche's first purely electric vehicle, the Taycan. 현재 전체 모델의 3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60% 이상을 친환경차를 판매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모터쇼는 벌써 12번째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사물과 연결된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이번 서울 모터쇼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량 공유 기술 등 모두 7개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메이저 모터쇼에 비해서 글로벌 업체들의 신차 공개가 많지 않은 점은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열흘 동안 약 6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도주치사 혐의로 금융기관 부지점장 52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회식 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54살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의 특별 근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안 82건이 적발됐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53건은 처벌하고 나머지 위반 사안에는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내버려 두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3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일자리 질이 좋은 시군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52개 시군구별로 일자리 질 지수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상위 지역 39곳 가운데 82%인 32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소득, 직업, 학력 등 종합적인 일자리 질 모든 측면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 간 양극화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핀테크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은 앞으로 금융범죄 집단과의 싸움에서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자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대출 사기 문자 방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보이스피싱 방지 인공지능 앱을 개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직접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 산소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매일 샤워를 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면서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아토피염, 당뇨 환자나 노인 등은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2곳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모두 43곳으로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됩니다.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을 되려 납치해서 강제로 몰타항까지 가도록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난민들이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몰타항에 정박한 터키 선적의 유조선 에리블루 1호입니다. 이 배는 지난 26일 밤 리비아 인근 바다에서 아프리카 난민 108명을 구조했습니다. 젖먹이를 포함해 어린이 1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리비아 트리폴리로 가는 걸 알게 된 난민들이 선원들을 협박해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유조선은 무장한 몰타 군인들이 탑승해 난민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몰타 수도 발레타항에 입항했습니다. 도착 직후 난민 가운데 5명은 선상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어적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반대해온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난민들의 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탈리아 입항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이 리비아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학대 등 반인권 범죄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없이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그렇지 이 장관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당적을 옮기셨죠. 예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체성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뭐 좀 이건 내 생각하고 달리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체성이 맞지 않았나요? 야 그런 건 아니죠. 예.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적을 옮긴 걸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그때 이제 않습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면 이런 자리를 사양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냥 빚내서 숙덕수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제가 사례 긋지 못하고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기할 목적은 없었고 살던 집이었는데요. 다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자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서 그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 그 총리 지명자들이나 아니면 장관 지명자들 과거 정부에서는 다 낙마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에요. 공직자로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온 국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는 건요 가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자민련으로 가신 것은 자민련과 이미 총재 내락을 받고 총재직이 탐이라서 갔다. 그렇게 이제 비난했던 김대중 정권 하에서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권을 이끌고 하는 분들도 560 때 다 국회에서 정치한 분들이 약속도 필요하면 수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우리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 자녀들의 농민이 아닌 입장에서 1200평에 해당하는 그 많은 농지를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하여간 참 엄청나시네요. 그런 걸 다 찾아내셨네요. 부인도 땅을 지금 한 가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은퇴하고 거기 와서 농막이라도 하나 짓고 투기를 하려면 그야말로 강남이나 분당에 가서 땅을 사놨죠. 위장전입이시죠? 저 부인의 행동이?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과거 정부에서는 다 낙마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에요. 공직자로서.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 오늘은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고요. 또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합니다. 가벼운 산책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은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1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준 선수가 왜 괴물로 불리는지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개막전 선발로 나서 경기를 압도했는데요. 잠시 뒤 3부에서 경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